우주의 먼지, 인간의 비밀을 찾아가다. 지구의 끝, 먼지 책방. 안녕하세요. 먼지 책방입니다. 책방을 다시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주 꾸준히 책방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만 이렇게 많이 만나 뵀었는데 유튜브로 다시 돌아오니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보답하겠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제1장. 요제프 기벨나트 씨는 중개업과 대리점을 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는 별다른 장점이나 특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장사 수완이 뛰어났고 돈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족묘가 있었다. 종교의식은 다소 개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치렀지만 신과 높은 관료직의 사람들을 적당히 존경할 줄 알았고 시민사회의 예의범절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기벤라트 씨는 가끔 술을 마셨지만 취한 적은 없었다. 때론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를 졸부라고 욕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볼링 게임에 참석했다. 빵 굽는 날이나 고기나 스튜를 먹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값이 싼 담배를 피웠지만 식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담배를 피웠다. 기벤라트 씨의 내면은 속물이었다. 젊을 때의 감상적인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처럼 변해버렸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끔 느낀 값싼 동정심이 그에게 남겨진 따뜻한 감정의 전부였다. 그는 매사에 융통성이 없이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이익을 먼저 따졌다. 독서는 신문이면 충분했고 문화 감상의 욕구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아마추어 배우들의 연극이나 서커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가 이웃에 사는 어느 누구의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집중했던 뛰어난 능력과 인물에 관한 끝없는 시기, 일반적이지 않거나 더 자유롭고 세련되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이 도시에 사는 다른 가장들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의 적대감은 치졸한 질투심에서 발현되었다. 이 정도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다. 신랄한 풍자가의 입담으로만 이 천박한 생활과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기벤라트 씨에게는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스 기벤라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이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겨서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 있어도 언제나 쉽게 눈에 띄었다. 슈바르트 발트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수재가 배출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좁은 동네를 떠나 넓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다. 한스의 진지한 눈빛과 총명해 보이는 이마, 당당한 걸음걸이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일까? 어머니로부터일까?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생존해 있을 때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 병치레 하느라 힘없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았을까? 그건 더더욱 아니다. 지난 8, 900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수제나 천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한 불꽃이 떨어진 것이다. 이 마을에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관료들이나 교사들 가운데 젊고 영리한 사람만이 신문을 통해 그러한 교양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차라투스트라의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교양 있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틀에 박힌 관습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했다. 만족하며 지내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수공업자에서 공장주가 된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이들은 관료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인사하며 친분을 다지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어울릴 때는 그들을 인색한 놈, 서기놈이라고 비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관료들에게 굽실거렸으나 돌아서서는 비아냥거리며 흉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 관료로 만들려는 희망찬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했다. 자녀들은 대부분 라틴어 공부에 쩔쩔매고 낙제를 거듭하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했다. 그러나 한스의 재능은 확실히 남달랐다. 교장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 목사도, 학교 친구들도 모두 그가 뛰어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그의 장래는 확실히 정해진 셈이었다. 슈바벤 지역에서 부자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재능 있는 아이들 앞에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그 외길은 주 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튜빙겐의 수도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해마다 각 지방에서 4, 50명의 소년들이 이와 같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거쳐갔다. 이 소년들은 나라의 후원 아래 인문과학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이렇게 8, 9년을 보낸 뒤에는 보다 긴 두 번째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 두 번째의 삶이란 그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갚아나가는 것이었다. 몇 주 후에 주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 시험은 각 지방의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되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수험생을 보낸 각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시험 장소인 도시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한스는 마을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 참여한 유일한 소년이었다. 그 명예는 대단했는데 거저 얻는 것은 아니었다. 한스는 매일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받고 뒤이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리스어를 따로 배워야 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마을 목사가 라틴어와 종교학 복습을 도와주었다. 게다가 일주일에 2번은 저녁 식사 후에 수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한편 한스는 지나친 공부와 정신적 부담으로 정서가 메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종교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 시간에는 감동적인 질문과 답변을 암송함으로써 종교적인 신선함을 가슴 깊이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스는 그 시간이 주는 축복을 팽개쳐 버렸다.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연습 문제를 문답책 사이에 몰래 끼워 놓고 1시간 내내 공부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시간 내내 불안하고 초조했다. 담임 목사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자기 이름을 부를 때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답변을 해야 할 때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도 그의 답변은 정확하고 또렷하여 담임 목사를 흐뭇하게 했다. 한스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등잔불 밑에서 복습과 예습을 했다. 담임 선생님은 한스가 평화로운 가정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효과적일 거라 말했다. 그래서 한스는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으며 다른 요일에는 밤 11시나 12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도 했다. 한스의 아버지는 기름을 많이 쓴다고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스는 어쩌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거나 일요일이 되면 학교에서 읽지 못한 책을 읽거나 문법을 복습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말했다. 무리하지 마라. 지나쳐서 좋을 건 없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책을 하도록 하렴. 산책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 날씨가 좋을 때는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면 쉽고 재미있을 거야. 어쨌든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걸으렴. 한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으며 산책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잠이 모자라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눈으로 말없이 걸어 다녔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기베란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격할까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 학생은 합격할 거예요. 틀림없이 합격할 겁니다. 그 학생은 아주 똑똑해요. 총명함으로 가득 차 있지요. 시험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한스의 얼굴은 많이 변했다. 부드럽고 귀여운 얼굴에서는 눈동자가 불안한 듯 탁한 빛을 내고 있었고 고운 이마에 패여있는 가느다란 주름은 정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듯했다. 그리고 가느다란 팔과 손은 보티첼리를 연상시키는 나른한 우아함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침내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한슬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주 시험을 치르고 신학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여야 했던 것이다. 한스는 교장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교장 선생님은 여느 때와는 달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공부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라. 내일은 맑은 기분으로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일찍 자도록 하렴. 잠을 충분히 자두는 게 좋아. 한스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엄격한 충고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다정한 말을 듣게 되자 의아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학교에서 나왔다. 커다란 보리수 나무들이 오후에 따가운 햇살 아래 하늘하늘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광장에 있는 2개의 커다란 분수는 물을 뿜으며 출렁이고 있었다. 또 울퉁불퉁한 지붕들 너머로 검푸른 전나무와 숲을 이룬 산들이 가깝게 보였다. 한스는 이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머리가 아팠지만 그날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웠다. 한스는 시장 광장을 천천히 가로질러 낡은 시청 건물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시장 골목과 대장간을 지나 낡은 다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다리의 난간에 걸터 앉았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루에 4번씩 이 다리를 지나다녔다. 그런데도 다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고딕풍의 교회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또한 강물과 수문, 강둑과 물레방앗간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풀밭과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가도 무심하게 지나쳤다. 강가에는 가죽 공장이 들어서 있었으며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는 푸른 물결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한스는 예전에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곳에서 한스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고 낚시를 했다. 낚시질. 그것마저도 거의 잊고 지냈다. 지난해 시험 준비 때문에 낚시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눈물까지 흘렸다. 낚시는 학창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때 버드나무 그늘 밑으로는 물레방앗간에서 떨어진 물이 잔잔하게 흘렀다. 고요한 수면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낚싯대는 산들바람에 흔들렸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낚싯대를 잡아당기던 순간의 흥분. 세차게 파닥거리는 통통한 물고기를 손에 쥐었을 때 기쁨. 한스는 그때 은어와 백어, 탐스러운 잉어, 그리고 조그맣고 예쁜 피라미도 낚았다. 한스는 한참 동안 강물을 굽어보았다. 푸른 물결을 보고 있자니 생각이 깊어지면서 슬픔에 젖어들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간들이 멀리 흘러가 버린 것만 같았다. 한스는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낸 후 잘게 뜯어 강물 위로 던졌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몰려들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빵 부스러기들을 먹었다. 붕어들이 작은 부스러기들을 먹어치우자 커다란 잉어가 유유히 다가와 큰 부스러기들을 한 입에 삼켰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에서는 훈훈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몇 조각의 흰 구름이 푸른 물결에 비쳤다. 그리고 물레방앗간의 둥근 바퀴는 삐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한스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종교 의식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깊이 감동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어 동사들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한스는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억센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한스는 깜짝 놀랐고 곧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스야, 잘 지내니? 나랑 같이 산책할래? 돌아보니 구두방 주인 플라이크 아저씨였다. 한스는 예전에 플라이크 아저씨의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한스는 신앙심이 깊은 플라이크 아저씨의 이야기를 흘려 들으면서 걸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한스에게 행운을 빌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뛰어난 학생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으니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에 대해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이크 아저씨의 올바른 성품과 점잖은 태도를 존경했지만 다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했다. 사실 한스는 대답하기 어려운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플라이크 아저씨를 피해왔다. 한스는 선생님들의 자랑거리가 된 뒤부터 우쭐해 있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한스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다. 그 때문에 한스는 점점 더 플라이크 아저씨를 멀리했다. 한스는 반항심이 많고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무척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아저씨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두 사람은 크로넨 거리에서 마을 목사를 만났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목사에게 쌀쌀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목사가 새로운 유행을 따르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목사는 한스와 나란히 걸으면서 물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야지. 모두가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단다. 라틴어 시험은 특히 잘 봐야 해. 이 말을 듣고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만약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목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떨어지다니?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만약의 경우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내 아버지께 안부를 전해드리렴. 힘내라. 한스는 마을 목사와 헤어진 뒤 플래그 아저씨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라틴어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한스는 만약 시험에 떨어진다면 마을 목사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았다.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한스는 언덕에 있는 조그만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채로 있는 낡은 헛간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토끼를 길렀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시험 준비 때문에 토끼 기르기를 포기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한가한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헛간은 낡아서 허물어지기 직전이었다. 한스는 학교 친구인 아우구스트를 떠올렸다. 예전에 한스는 아우구스트와 함께 헛간을 만들고 토끼장을 고쳤다. 둘은 이곳에서 돌팔매질을 하여 고양이를 쫓는가 하면 천막을 치고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스는 공부에 전념해야 했고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둔 아우구스트는 기계의 수습공이 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2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구름은 골짜기 너머로 흘러가고 해는 벌써 산 기슭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한스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그는 헛간에서 도끼를 들고 나와 가냘픈 발로 마구 휘두르더니 토끼장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널빤지가 사방으로 튀고 썩어버린 토끼 먹이가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한스는 토끼와 아우구스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없애버리려는 듯이 마구 도끼를 휘둘렀다. 이를 본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소리쳤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장작 패는 거예요. 한스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도끼를 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강가를 따라 걸었다. 강가의 양조장 가까이에 두 개의 뗏목이 묶여 있었다. 전에 그는 종종 뗏목을 타고 몇 시간이나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곤 했다. 무더운 여름, 뗏목의 나무 사이로 강물이 철썩거리는 것을 보며 강물을 따라 가노라면 상쾌한 기분이 들고 나른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한스는 묶여있는 뗏목에 올라타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고는 예전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뗏목을 타고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상상을 했다. 그는 풀밭과 숨은 다리 아래를 지나 근심 없던 어린 시절로 떠내려가고 싶었다. 한스는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다음날 시험 장소인 슈투트가르트에 간다는 생각에 벌써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필요한 책을 가방에 넣었는지 검은색 옷을 준비했는지 그곳에 가는 동안 문법 공부를 할 것인지 기분은 어떤지 등등을 몇 번이나 물었다. 한스는 마지못해 짧게 대답하고는 식사를 대충 한 뒤 저녁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한스야, 잘 자거라. 내일 아침 6시에 깨우마. 참, 사전 챙기는 걸 잊지 말고. 그럼요, 잊지 않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스는 자기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 조그마한 방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그는 밤늦도록 피곤과 졸음, 두통과 싸워가며 카이사르와 크세노폰, 문법과 사전, 수학 문제 등과 씨름했다. 아울러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끈질기게 공부에 매달리기도 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한편 한스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이 방에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자부심과 승리감에 휩싸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뛰어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서 친구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행복감에 젖기도 했다. 한스는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펴며 몇 시간을 보낸 뒤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었다. 검은색 외투로 입은 한스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움과 기쁨,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교장 선생님과 한스의 주위를 맴돌았고 역장과 용무원들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했다. 한스의 아버지는 작고 딱딱한 여행 가방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들기도 하고 우산을 겨드랑이에 끼웠다가 무릎 사이에 끼우기도 했다. 그러다 우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그의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보면 슈투트가르트가 아니라 멀리 미국이라도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한스는 차분한 것처럼 보였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다. 한스는 아버지와 기차에 올라탔고 교장 선생님은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긴장한 듯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차가 움직이자 골짜기 사이로 마을과 강물이 사라져갔다. 두 사람에게는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여행이었다. 기차가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활기가 넘치더니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아마도 시골 사람이 어쩌다가 도시에 오게 되면 느끼게 되는 설렘 때문인 듯했다. 반면에 한스는 더욱 말이 없어지고 침울해졌는데 도시를 보자 답답한 기분이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들, 높이 솟은 건물들, 까마득하게 뻗어 있는 길과 전차, 거리의 소음 등이 그로 하여금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두 사람은 숙모집에 묵게 되었다. 낯선 공간 숙모의 친절한 수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충고는 한스를 지치게 했다. 한스는 언짢은 기분으로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숙모의 도시적인 의상, 큼지막한 무늬의 양탄자, 탁상 시계와 벽에 걸린 그림, 창밖의 시끄러운 거리 등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초라한 존재로 여겨졌다. 게다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된 것 같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몽땅 잊어버린 듯했다. 한스가 오후에 그리스어를 복습하려는데 숙모가 산책을 가자고 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초원의 푸름과 숲속 바람 소리가 떠올랐다. 한스는 그냥 숙모의 뜻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곧 대도시에서의 산책이 시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내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스는 숙모와 단둘이 산책을 하러 나섰다. 그런데 집을 나서서 계단을 미쳐 다 내려가기도 전에 불쾌한 일이 생겼다. 계단에서 마주친 뚱뚱한 여인과 숙모가 무려 15분 동안이나 수다를 떨었던 것이다. 한스는 계단 난간에 기댄 채 그 수다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뚱뚱한 여인이 데리고 있던 개가 한스를 보고 으르렁거렸다. 그 여인은 코에 걸린 안경 너머로 한스를 쳐다보곤 했다. 한스는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숙모는 서둘러 어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숙모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거리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 길을 가는 행인들이 그를 밀치기도 했고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려대기도 했다. 가게에서 나온 숙모는 한스에게 납작한 초콜릿을 내밀었다. 그는 초콜릿을 싫어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다음 모퉁이에서 전차를 탔다. 사람으로 가득 찬 전차는 종소리를 울리면서 거리를 달렸다. 잠시 후 전차는 가로수가 늘어서 있는 큰 길 옆에 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울타리가 젖은 꽃밭에는 꽃이 가득 피어 있었으며 조그만 연못에서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한수와 숙모는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리저리 거닐었다.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옷차림, 자전거와 유모차 등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먼지 섞인 후텁지근한 공기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숙모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한스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가 먹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자 숙모가 말했다. 사양하지 마라. 어서 먹으렴. 한스는 초콜릿을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마지못해 한 입 베어 물었다. 숙모에게 초콜릿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때 숙모가 사람들 틈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더니 서둘러 뛰어가면서 말했다.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한스는 이때다 싶어서 초콜릿을 잔디밭 저편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박자에 맞추어 다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공부했던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음 날 시험을 봐야 하는데 말이다. 숙모가 돌아왔다. 그녀는 올해 주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이 118명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가운데 36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한스는 기가 죽어 숙모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스는 숙모 집에 돌아오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 있자 아버지가 꾸중을 했고 숙모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한스는 밤에 잠을 자면서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117명의 수험생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 감독관은 마을 목사를 닮았으며 숙모와도 닮은 듯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초콜릿을 먹으라고 했다. 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초콜릿을 먹는 동안 다른 수험생들은 차례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모두가 주어진 초콜릿을 다 먹어치웠지만 한스의 앞에 놓인 초콜릿 더미는 자꾸 커져만 갔다. 마침내 책상과 의자 위까지 넘친 초콜릿 더미가 한스를 덮쳐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스는 시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시계를 자주 쳐다보았다. 같은 시간 고향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구두방의 플라이크 아저씨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과 직공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스 기베란트를 보살펴 주소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주의 거룩함을 널리 알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을 목사는 한스를 위해 따로 기도를 하지는 않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한스 기베란트가 시험을 치르는 날이군. 그 아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아이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준 것이 보람찬 일이 되겠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지금쯤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주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게다. 우리 모두 한스의 행운을 빌어주자꾸나. 하긴 행운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지. 한스는 너희 같은 게으른 놈들 10명을 합쳐도 못 당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 아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리를 비운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합격 여부에 내기를 건 학생들은 더욱 그랬다. 진심 어린 격려는 먼 거리를 넘어 전해지기도 하는지 한스는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기도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한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아버지를 따라 시험장에 갔다.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자니 마치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감독관이 라틴어 문장을 받아쓰도록 했을 때 비로소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험 문제가 무척 쉬웠기 때문이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을 써나갔다. 그는 수험생 중에서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한스는 시험장을 나와 숙모 집으로 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무더운 거리를 2시간이나 헤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와 숙모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다는 것이 유쾌하기까지 했다.
대도시의 시끄러운 거리를 헤매노다니 마치 자신이 모험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러 차례 길을 물은 끝에 겨우 숙모집으로 돌아오자 질문들이 이어졌다. 시험은 어땠니? 잘 봤겠지? 쉬었어요. 그 정도는 5학년 때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한슬은 자랑스럽게 대답하고는 배가 몹시 고팠던 터라 많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한가해진 오후에 아버지는 한슬을 데리고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중 한 곳에서 한스는 검은색 옷을 입은 조용한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 역시 주 시험을 치르기 위해 괴팅겐에서 왔다고 했다. 한스와 그 소년은 서먹하면서도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한스가 그에게 물었다. 라틴어 문제는 어땠니? 쉽지 않았어? 그렇지. 아주 쉬웠어. 하지만 그 점이 문제야. 쉬운 문제일수록 틀리기도 쉽지. 분명히 함정이 있었을 거야. 그럴까? 물론이지.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겠어? 한슬은 약간 놀라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시험 문제 가지고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이 공책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검토를 했다. 괴팅겐에서 온 소년은 라틴어 실력이 뛰어나 보였다. 그는 한스가 들어보지 못한 문법 용어를 2번이나 사용했다. 그 소년이 물었다. 내일 시험 보는 과목이 뭐지?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이야. 괴팅겐의 소년은 한슨의 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러 왔는지 물었다. 한스가 대답했다. 나 혼자 왔어. 그래? 괴팅겐에서는 12명이나 왔어. 그들 중 3명은 무척 뛰어난 애들이지. 그중 3명은 무척 뛰어난 애들이지. 모두가 그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작년에도 괴팅겐에서 1등이 나왔거든. 넌 시험에 떨어지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니? 한슬은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아니,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구나. 나는 시험에 떨어져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어머니가 울름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 소년의 말을 듣고 한스는 주눅이 들었다. 매우 똑똑한 3명이 포함된 게팅겐의 학생들 12명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한스는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다. 숙모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책상에 앉아 MI로 시작하는 동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라틴어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그리스어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어로 된 책을 읽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특히 크세노폰의 작품은 큰 감동을 주었는데 밝고 힘찼으며 유쾌한 자유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어 문법을 공부할 때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할 때면 서로 다른 문법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럴 때면 그리스어를 처음 배울 때처럼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 시험이 치러졌다. 그리스어 문제는 무척 길었으며 쉽지도 않았다. 독일어 작문 역시 까다로운 주제가 제시된 데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오전 10시 무렵부터 시험장은 찌는 듯이 더워졌다.
한스는 펜이 좋지 않아서 그리스어 답안을 적을 때 답안지를 두 장이나 버렸다. 그리고 옆에 앉은 뻔뻔한 학생 때문에 난처하기도 했다. 그 학생은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한스의 옆구리를 찔러댔다. 하지만 옆자리의 수험생과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 규칙을 어길 경우 시험장에서 즉시 쫓겨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스는 종이 쪽지에 방해하지 말라는 글을 적어 그 학생에게 건네고는 등을 돌려버렸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시험 감독관은 쉬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손수건을 꺼내 자주 땀을 닦았다. 한스는 종교 의식 때 입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땀을 줄줄 흘리고 머리까지 아팠다. 그는 엉망이 된 기분으로 답안지를 제출했다.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숙모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식사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어깨를 움츠리며 죄 지은 듯한 표정만 지었다. 아버지는 한스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자세하게 물었다. 한스가 대답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신중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했잖니. 한심한 놈. 아버지가 언짢아 하면서 화를 내자 잠자코 있던 한슬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대꾸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한슬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구술 시험이 제일 싫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험이 바로 구술 시험이었다. 그는 무더운 거리를 비참한 기분으로 걸어갔다. 고통과 불안, 현기증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한스는 크고 파란 책상 앞에 앉은 3명의 시험관 앞에서 10분 동안 두세 개의 라틴어 문장을 해석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다음 10분 동안은 3명의 다른 시험관 앞에서 그리스어 문장을 해석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질문인 불규칙 과거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 시험관이 말했다. 가도 좋아요. 저기 오른쪽 문으로 나가세요. 한스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 불규칙 과거형이 생각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시험관이 다시 외쳤다. 나가세요. 어디에 불편한 데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불규칙 과거형이 생각나서요. 한슬은 큰 소리로 그 불규칙 과거형을 말했다. 그리고 시험관 중 한 명이 웃는 모습을 보았다. 한스는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감싸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스는 구술 시험에서 시험관들이 한 질문과 자신의 대답을 떠올려 보려 했으나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파란색의 커다란 책상, 엄숙한 표정을 한 3명의 시험관, 책상 위에 펼쳐진 책, 그 책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떨리던 손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한스는 생각했다. 맙소사, 내가 도대체 무슨 대답을 했던 거지? 한스는 거리를 걸었다. 그곳에 온 지 벌써 몇 주일이 지난 것만 같았다. 고향집의 정원과 푸른 전나무숲, 강가의 낚시터 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듯했다. 한스는 오늘이라도 당장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스가 숙모집으로 돌아오니 모두가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지친 한스에게 달걀 스프를 먹인 후 잠자리에 들도록 했다.
다음 날은 수학과 종교 시험을 치러야 했고, 그런 뒤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치러진 시험은 아주 쉬웠다. 한스는 어제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오늘은 문제를 잘 푼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여겨졌다. 어쨌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뻤다. 한스는 말했다.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가도 되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곳에 하루 더 머물고 싶다면서 칸슈타트의 온천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러나 한스가 혼자라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허락했다. 기차역까지 숙모의 배웅을 받은 한스는 기차에 올라 아무 생각 없이 푸른 언덕지대를 지났다. 검푸른 전나무 숲이 보이자 비로소 그는 구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고향 마을의 기차역에는 아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한스는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집안일을 해주는 안나 아주머니가 물었다.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즐거웠니? 즐거웠냐고요? 시험 치르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돌아온 게 기쁠 따름이죠. 아버지는 내일 오실 거예요. 한스는 갓짠 우유를 한 컵 마신 뒤 창가에 걸려있던 수영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풀밭 쪽 강가로는 가지 않았다. 한스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우거진 덤불 사이로 깊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다. 그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물속에서 조심스럽게 손과 발을 담갔다. 그런 다음 조금 춥기는 했지만 강물 속으로 풍덩 몸을 던졌다. 한스는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을 쳤다. 며칠 동안의 찌든 땀과 불안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연약한 몸이 흐르는 강물에 씻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고향을 되찾은 듯한 기쁨이 솟아났다. 한스는 중간중간 쉬면서 계속 헤엄쳐 나갔다. 그는 상쾌한 차가움과 나른한 피곤함을 즐겼다. 그는 강물 위에 누운 자세로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도 했다.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하루살이 떼와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날아가는 제비들을 보았다. 하늘은 이미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한스는 물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꿈 같은 기분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골짜기에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스는 장사꾼인 자크만의 정원을 지나쳤다. 그곳은 아주 어렸을 때 마을 아이들과 함께 설익은 살구를 몰래 따던 곳이었다. 한스는 흰 전나무 목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히르히너 목재소도 지나쳤다. 예전에 낚시를 할 때 그곳의 목재더미 아래에서 미끼로 쓸 지렁이를 찾곤 했었다. 검사관 게슬러 씨의 집 앞도 지나갔다. 2년 전 한스는 스케이트를 탈 때 게슬러 씨의 딸 엠마와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다. 한스와 같은 또래인 엠마는 마을의 여학생 중에서 제일 예쁘고 우아했다. 그 무렵 한스의 가장 큰 바람은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을 잡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스가 매우 수줍어했기 때문에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 생김새조차 가물가물했다. 어릴 적 추억들이 그 순간 한스의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 추억은 나중에 겪은 다른 경험들보다 강렬한 느낌으로 가슴을 설레게 했으며 묘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한스는 저녁이면 나숄트 집안의 리제와 함께 그 집안의 문간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그녀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면 강둑 아래에서 가재를 잡다가 나들이 옷을 더럽혀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이상한 일이나 사람들이 많았다. 한스는 그때의 일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목이 구부러진 구두방 아저씨 슈트로마이어는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독살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방랑자 베크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씨자를 붙였다. 그가 한때 마차와 4마리의 말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이다. 지금 한스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을 겨우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그 시절의 어둡고 좁은 골목길의 세계가 그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듯했다. 그 후로 그에게 생동감 넘치는 경험은 더 이상 없었다. 한스는 다음 날도 쉴 수 있었다. 그래서 늦잠을 자면서 자유로움을 즐겼다. 점심때는 기차역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 덕분에 매우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렴. 아니에요. 떨어질 게 뻔해요. 바보 같은 소리.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말해두는 게 좋을 거다. 방학 때 낚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다. 시험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말이지. 일요일인 다음 날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한슬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이고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치른 시험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고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스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과 답답함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한스가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여쭤볼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소원 말이에요. 낚시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뭐? 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서 말해보렴. 속 시원하게 말해봐.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나 해서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뭐라고? 고등학교? 내가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누가 그따위 말을 너에게 해주었니? 응?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스가 시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만 가보아라. 어서 가봐. 뭐?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내가 돈 많은 사업가라도 되는 줄 아는 거냐? 한스는 체념을 하고 힘없이 아버지의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한스의 등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어리석은 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고등학교에 가겠다니 어림없는 소리.
한슬은 자기 방의 창가에 앉아 약 30분 동안 깨끗하게 닦여 있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면서 신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했다. 아마 치즈가게나 사무실의 수습생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귀엽고 총명한 한스의 얼굴은 절망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을 뱉고는 라틴어 책을 들어 벽 쪽으로 힘껏 내던졌다. 그러고는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한스는 일요일 아침에 학교로 갔다. 교장 선생님이 한스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잘 있었니, 한스야? 나는 내가 어제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 시험은 잘 보았니? 한스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왜 그래?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 보자꾸나.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연락이 올 거다. 오전 시간은 길고도 길었으며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한스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후 2시가 되어 교실로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와 있었다. 선생님이 큰 소리로 불렀다. 한스 기베란트! 한스가 앞으로 나가자 선생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축하한다. 기베란트, 내가 주 시험에 2등으로 합격했단다. 교실은 조용했지만 축하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한스에게 말했다.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지 말해보렴. 한스는 기쁘고 놀라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다시 재촉했다. 무슨 말이든 좀 해보라니까. 한스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만 알았더라면 1등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서 집에 가보아라. 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이제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일주일 후면 방학이 시작되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한스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거리로 나왔다. 길가에 보리수 나무와 햇살이 가득한 시장 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들이었지만 왠지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였다.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그것도 2등으로 말이다. 처음에 벅찬 기쁨이 가라앉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이제 마을 목사를 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치즈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시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었다. 한스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다가 물었다. 무슨 소식이 있었니? 별거 아니에요.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뭐? 왜? 저는 이제 신학교 학생이니까요. 어, 결국 시험에 합격했구나.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성적은 어떻게 나왔니? 2등이래요. 그것은 아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스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이럴 수가 장하구나. 정말 장해. 한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간 후 다락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상자와 실을 감은 뭉치, 코르크 등을 자신의 낚시 도구에서 꺼냈다. 이제 낚싯대만 있으면 되었다. 한스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물었다. 아버지, 칼 좀 빌려주시겠어요? 칼은 왜?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낚싯대를 만들려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말했다. 자, 이 마르크다. 이 돈으로 칼을 사려무나. 함프리트 씨에게 가지 말고 길 건너 대장간에서 사라. 한스는 곧장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대장간 아저씨도 시험 결과에 대해 물었다. 아저씨는 합격 소식을 듣더니 특별히 좋은 칼을 꺼내주었다. 브리엘 다리의 아래쪽 강가에는 멋진 오리나무와 개암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한슬은 그곳에서 한참을 고른 끝에 흠집이 없고 탄력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한슬은 발그레진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낚싯대를 다듬었다. 그 일은 낚시질 못지않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는 밤까지 그 일에 열중했다. 그리고 흰색과 갈색, 녹색의 실을 골라 헝클어진 부분을 가지런히 했고 여러 모양의 코르크와 찌를 손을 봤으며 납덩이들을 둥글게 만들었다. 보관해둔 서너 개의 낚싯바늘은 네 겹의 검은색 실과 말총을 꼬아 만든 끈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밤이 늦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